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창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제로금리 하한과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12페이지 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제로금리 하한과 화폐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게 제로 로워 바운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들어간 책이 없었어요. 정우창 교수님 책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제로금리 하한, 요 좀 새로운 챕터가 들어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명목 이자율은 0%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문자로 명목 이자율 쓰게 되면 0%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에는요. 제로 바운드 하한, 제로 금리 하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일 수 없을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은행이라는 게 원래 우리의 돈을 예금을 하게 되면 튼튼한 금고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예금을 맡기게 돼서 튼튼하게 잘 보관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우리가 원래 내야 돼, 보관료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로 이렇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다시 그걸 되팔면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 10%라고 할게요. 이러면 거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볼까요? 1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내년에 90만 원만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은 이득을 얻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한 한 돈을 너무 많이 빌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문제는 아무도 마이너스 10%로 누군가 은행에 돈을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명목금리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빌리려고 하게 되는데 빌려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은행이란 시스템이 작동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의 직후 또 2020년 코비드 그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었거든요. 제로 수준으로. 그래서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게 중앙은행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명목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단기적으로 실질이자 하락을 통해서 소비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이런 방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 수준까지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금융정책이 작동되지 않게 되고요. 이게 바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함정, LM 곡선이 수평일 때 그런 것들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순서대로 나눠서 할게요. 제로금리 하한과 화폐 시장에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한번 볼 거고요. 제로금리 하한과 LM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될까? 유동성 함정이니까 수평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제로금리 하한과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고 이때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지 제로금리 하한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로금리 하한에 빠졌을 때
거시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율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조금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12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LM 곡선을 얘기할 때는요. 이전 LM 곡선에서는 자, 두 번째 줄에 얘기하는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분께서는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을 활용하는 화폐 시장에 대해서 불완전한 모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화폐 시장과 관련한 모형이다. 근데 이제 요즘은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제로 바운드 하한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4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로금리 하한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볼게요. 413페이지. 자, 앞에서 봤었던 화폐 수요 곡선을 거기 다시 한번 가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화폐 수요 곡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고 화폐 수요는 우하향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게 화폐 공급, 요게 화폐 수요. 여기 화폐 시장이니까 명목이자율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여기가 화폐 수량. 자, 그래서 여기 A점에서 우리 책에 보시면 A점에서 이렇게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이 결정이 되고 여기 화폐 공급 M0, R0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이 A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점은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세요. 그렇다면 화폐 수요 곡선이 계속 우하향하다가 제로금리 하한 이자율이 제로가 되는 점에서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갔는데 이렇게 수평이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구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화폐 수요가 내려가다가 제로금리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달러. 자, 명목이자율이 뭔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노미널 얘기하는 명목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기 한번 보시죠. 자, 채권과 같이 이자가 지급되는 수익자산 대신에 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채권이나 다른 수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화폐라는 것은 이자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수익은 더 떨어지는 거죠. 대신 화폐를 보유하면 장점이 뭐야? 유동성이 높지. 그래서 화폐는 이자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야. 포기하지만 뭐는 좋다? 예,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입니다. 유동성이 높아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제로금리 하한 그렇게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명목이자율이 제로인 경우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화폐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명목이자율이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거에 따른 비용이라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이자율이 제로가 되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는 거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자율이 제로가 되면, 자, 거기 보시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빵이야.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빵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기회비용이 빵이야. 대신 화폐가 제공하는 무한한 유동성을 나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빵인데 유동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화폐가 채권 대비 어떻게 된다?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동성이 굉장히 낮고 이자를 받는 자산에 비해서 화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무한한 수요를 갖게 되는 거지. 무한한 화폐 수요를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폐 수요에 대한 탄력성 할 때 우리가 케인즈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무한대면 화폐 수요가 수평이고 LM도 수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결과이긴 하지만 스토리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로 되어 있네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곡선 자체가 제로금리 수준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아니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건 무시했니? 요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오케이? 자, 414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걸 무시했고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화형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처해졌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414페이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계속 늘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까지는 사실 제로금리에 봉착하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했는데 앞에서 봤던 2008년이라든가 코로나 코비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돈을 무진장 계속 풀게 되면 화폐 공급이 여기까지 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만날 수가 있겠네. 또 여기까지 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계속 늘리다 보면 중앙은행이 계속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다 보면 명목 이자율이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부닥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구간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해당하게 되고 빠지고 오케이?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이때는 더 이상 명목 이자율이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 이자율에도 영향 미쳐서 우리가 이제 수요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그러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금리 경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금리 경로가
네,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거기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면 경제 주체는 그 늘어난 화폐를 그냥 보유하려고 하므로.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야 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화폐보다 좀 뭔가 더 많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가 블랙홀이라든가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화폐가 공급되는데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역사적으로 자주 발생했던 건 아니야. 그나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대공황 해가지고 이제 케인즈가 처방책을 내서 됐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본 아시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극심한 디플레이션과 함께 명목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오히려 일본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런 상황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침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때도 금리가 연준이 제로금리에 가깝게 설정을 했고요. 그게 2015년까지 유지가 됐네요. 그러다 2016년에 이제 출구 전략을 쓰면서 약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걸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코로나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또 다시 꼬꾸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팽창을 또 다시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 연준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제로 금리 상태의 상황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실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뭐 인플레를 잡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 네. 자, 우리 요 내용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A 상황이 통화량이 좀 적게 있을 때 일반적인 우리 상황이고요. 통화량을 계속 많이 풀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M1, M2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금리가 제로에 해당하는 그 영역까지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로 우리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제로금리 하한과 LM 곡선이 어떻게 LM 곡선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